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설미석 교수입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 시험은 어떻게 보면 역대 경찰 문제 중에 역대급으로 쉬웠던 문제가 되는데요. 마치 그 거짓말처럼 제가 예언한 대로 올 3월 그 어려웠던 문제 가지고 막 선생님들 열폭했던 그 사태 이후에 제가 문제가 반드시 쉬워질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문제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시험이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5월 지방직보다 더 쉬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이제 해볼만 하다. 이제는 공부한 학생은 만점을 맞을 수 있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만점 맞지 못하는 그런 정직한 시대가 왔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워진 한국사 쉽게 갑시다. 자, 일단 총평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근현대도 중하. 너무 쉬웠어요. 자, 이번 시험 중 가장 평이했던 과목이 그 경찰 5과목 중에 나머지 4과목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이 국사만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건 올 3월에 있었던 그 사태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한국사에서 시간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도 다른 과목을 조금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던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소한 선다가 출제되기는 했는데요. 출제가 안 된 건 아닌데 답 찾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공부만 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자, 합격 커트라인은요. 일반 남경은 80에서 85, 문제가 쉬운 만큼 좀 낮췄습니다. 여경은 85에서 90 정도로 커트라인 잡아봤고요. 100일 경비단은 80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출제 비율 도형 표현도로 보면요. 전근대사가 1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근현대사가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현대사 문제 비중이 조금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선사시대가 안 나왔어요. 선사가 안 나오고 고대에서 5문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왔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여기는 정치사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전형적인 어떤 비율의 형태를 여기는 분류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번부터 2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보통 선사가 나오는데 선사를 건너뛰고 바로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갔단 말이죠. 기역과 두 나라의 공통된 혼인 풍속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기역이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되는데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부여구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상가, 고추가 나왔으면 이건 어떤 나라입니까? 고추가라는 관식이 있는 건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태사자, 사자가 아니라 사자, 조이, 선인.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회의까지 이렇게 막 힌트를 막 3개씩이나 주면 됩니까? 이거 뭐 다 풀란 얘기예요? 이거 다 만점 맞으란 얘기예요? 이거 고구려입니다. 자, 그럼 공통된 혼인 풍속은 뭡니까? 형사취수혼. 정답은 3번이고요. 서옥제의 경우는 고구려에만 해당하는 거고 민며느리제는 옥저에만 해당하는 거고 요게 좀 생소했을 텐데 답 고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건 고구려하고 부여 다 아니고 이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지? 형태만 있는 겁니다. 이걸 시행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우혼제가 뭐냐면은 결혼한 상대 집안의 형제하고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자매가 있는 집에 선생님이 첫째하고 결혼을 했어요. 첫째 딸하고. 근데 그 첫째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둘째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하고 이혼하면 셋째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된 나라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왕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1년 자 송산리 나왔습니다. 송산리 백제군요. 아이고, 고분군 배수로공사 도중에 무덤 하나가 우연히 발굴됐습니다. 영동대장군 사마왕까지 나왔습니다. 볼 것도 없이 바로 무령왕릉이구나. 조금만 공부한 친구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무령왕릉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주에 있는 거잖아요. 웅진성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부여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 공주에 있습니다. 웅진성. 웅진성. 금제 관장식이 나왔고 돌짐승, 진묘수라고 그래서 스핑크스처럼 이렇게 무덤을 지키는 두꺼비 같이 생긴 아이가 나왔고요. 중국 남조양식의 벽돌 무덤이다. 2번도 쉬웠어요. 2번 문제가 한 16번까지 쉬웠어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좀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 만점 가능한 시험이었어요. 기존의 시험은 열심히 공부해도 그날 운이 좋지 않으면 만점이 불가 문제였다면 이젠 열심히 공부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 간의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백제성왕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자, 6세기에 이제 죽었어요. 신라의 대야성은 백제 공격을 받고 함락되었다 그러는데 대야성 그러면 이거죠. 의자왕이 쳐들어가 가지고 김춘추 사위 품석하고 딸 죽인 그 성 아닙니까? 요거 7세기 갑니다. 7세기. 자, 백제 한성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되고 계로왕이 계로 그러고 죽은 거는 바로 5세기 장수왕 때가 되죠. 자,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백제 공격을 받고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고 전사한 건 4세기가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요게 답이겠습니다. 세기별로 끊었어요. 자, 4번입니다. 담왕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이 순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대요. 순장 금지가 뭐였지? 조금 생소하다면 요게 포인트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논밭을 갈았다. 자, 삼국시대에 우경을 처음으로 실시한 왕이 누굽니까? 신라 지증왕이잖아요. 그럼 지증왕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지. 섬나라 우상국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복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지증왕의 업적이 뭐 우경실시도 있고요. 다양한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사부의 건의로 국사를 편찬했다 그러는데 국사를 편찬한 건 6세기 지증왕이 아니라 진흥왕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역사서 정리할 때 따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처음으로 왕이라는 말을 썼고요. 신라라는 국호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굉장히 지금 해설 강의 속도가 빠르죠. 원래는 더 느린데. 다음 내용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을지문덕이 우중문한테 보낸 시가 뭡니까? 이거 살수대첩이잖아요. 자, 7세기 초반에 있었던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살수대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후반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굴복을 요구한 전쟁 맞고요. 자,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이에 대비하였다 그러는데 살수대첩 끝나고 난 다음에 수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이 등장한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천리장성이고 그 천리장성 중에 하나가 안시성이었잖아요. 양만춘 장군.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가 요서를 먼저 공격한 데서 비롯됐고요. 수는 4차례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그대로 정답 2번입니다. 자, 밑줄친 공주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발해 문왕의 넷째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딸이 아버지보다 좀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발해 문왕의 둘째 딸하고 넷째 딸은 가슴에 묻게 됩니다. 문왕이 아버지보다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요 둘째가 정혜고 넷째가 정효다. 정효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고 요거 암기법으로 그 연기자 권혜요 씨 해서 혜효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자, 넷째 딸이니까 정효공주 벽돌무덤 사륙변려체 벽화 존재한다. 중국에 영향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는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가족 관계를 기록한 이 묘지가 있으니까 넷째 딸인지를 알겠죠. 이게 없으면 넷째 딸인지 무덤의 주인을 모를 거 아닙니까? 자, 벽돌로 축조돼 있고요. 벽돌 무덤. 늘어서 있는 인물들의 벽화가 있다. 여기 좀 벽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무덤 양식은 굴식돌방 무덤이 아니고요. 벽돌 무덤이라고 2번에서 다시 한번 2번에서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국가 운영을 위해서 시행한 사회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느 시대? 고려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고려는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해서 물가를 조절하였다. 맞고요. 자, 흉년 등 어려운 때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의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 만든 흑창이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게 되죠. 자, 대비원은 동서대비원 개경에 있었죠. 환자를 진료하고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이었다. 맞습니다. 자, 그럼 4번이 왜 틀리냐? 이건 다 틀린 게 일단 해민서라는 건요. 조선 세조 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고려 시대에는 약을 나누어 주는 보건소를 해민국이라고 불렸고 요게 해민서로 바뀐 게 조선 시대 세조 때예요. 그러니까 해민서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틀렸고 유랑자를 수용하고 구휼하는 것은 동서대비원이고요. 약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해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과 하는 일이 모두 틀린 문장, 이것이 4번 선다의 문장이지요. 자, 다음과 관련된 역사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는 후기에 오랜 기간 동안 몽골의 침입을 당하고 이어 원의 간섭을 받았다. 원나라 간섭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는 역사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려 후기 역사서 아닌 걸 고르라는 거지. 이승우의 제왕기도 고려 후기고 동명왕편 완전 고려 후기고 한치운의 해동 역사가 조선 후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뭐 안정복의 동사강목 등등등. 그다음에 각훈의 해동고승전도 고려 후기. 그러니까 조선 시대인 여기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사화 순서를 모를 줄은 몰랐어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훈구 세력은 김일손의 살림학자를 죽이거나 귀향 보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무어 사화가 되겠죠. 김종직의 조이제문. 연산군의 생모인 윤 씨의 원수를 갚아야겠죠. 갑자년의 갑자사화. 자, 소윤이 대윤에 대한 보복으로 옥사를 일으킨 을사사화고요. 훈구 세력의 모락으로 조광조 기묘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기묘년의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어, 갑자, 기묘, 을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조선시대 수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세종대왕이 만드신 수치제도입니다.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모두의 법이 되는데요. 자, 토지 결수에 따라서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는 수치제도가 아니고요. 연분구등법은 흉풍에 따라 거두는 거고요. 전분육등법은 토지의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뭐, 그리고 이런 제도가 없죠.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는 게 아니라 지방의 특산물 대신 뭐 예를 들면 뭐 쌀이랄지 동전으로 걷는다 그럼 대동법일 텐데 뭐 이거 그냥 막 갖다 붙인 그런 선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전세는 과전법에 있어서 수확량의 10분의 1로 됐는데 세종 때는 풍용에 따라 전분용등법, 연분구등법을 실시했다. 맞습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국가는 재정의 토대가 되는 수치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인 양안과 인구대장인 호적을 작성했다.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통일신라만 이 두 개가 하나였어요. 그게 민족문서야. 인구와 재산을 동시에 파악했죠. 역에는 교대로 번성해야 되는 군역과 1년의 일정 기간 노동에 종사해야 되는 요역이 있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사실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차 예송 나왔어요. 2차 예송. 현종 때죠. 현종. 자, 허적 윤유, 남인의 중심 인물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이 수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허적 이 사람들이 준 게 경신황국 때잖아요. 경신황국. 경신황국은 이제 숙종 때죠. 숙종. 정열이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이제 선조 때가 됩니다. 일부 소론 세력이 주도해서 이인좌의 난 이거 영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돼? 현종 아들이 숙종이니까 기역 아니구나. 이 디귿이 제일 위구나요.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것도 쉬운 문제. 자, 다음 글을 쓴 사람과 저서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너무 쉽게 문제를 내요. 재물은 비유하건대 샘과 같은 것이다. 쇼핑을 강조했던 누굽니까? 중상학파 실학자, 중상학파 실학자 박제가의 북학의를 가져왔죠. 근데 답이 뭔지 아세요? 북학의예요. 북학의. 너무 이거는 중학교 내신인데, 중학교 내신. 자, 그 다음 13번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서 내정개혁 및 종묘에 나갔다 해서 우리는 냄새를 확 맡는 거야. 공부 좀 한 학생들은.
독립 서고문을 바치면서 공부한 학생들은 더 냄새가 강하게 옵니다. 1894년 12월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1895년 1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양력이고 이게 음력입니다. 양음력의 차이.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홍범 14조죠. 홍범 14조. 제가 수업 시간에 종묘에 나아가서 조상들에 대한 그 선대 왕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독립서고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홍범 14조를 발표했다고 그랬죠. 자, 홍범 14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 고르자고요. 자, 2차 가보개혁 홍범 14조.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요게 맞네. 요게 맞고 요거는 뭐냐면 14개조 정강이에요. 14개조 정강. 갑신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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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의 잡세를 거두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 12개조. 책임관은 황제가 정무에게 자문해서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헌의육조라고 그래가지고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한 100번 얘기했다 이런 말 안 할게요. 정확하게 한 4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14개조 정강, 홍범 14조, 동학농민의 폐정개혁 12개조, 독립협회 헌의육조,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가보개혁 1, 2, 3차를 완벽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게 시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만점 받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 말고 다음번에 시험 볼 분들 그러면 그걸 나눠야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계속 쉬워요 지금. 다음은 항일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야, 이거 너무 쉽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국부께서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도다. 신돌돌 신동성 나왔습니다. 을사의병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 의병들은 간도와 연해주로 옮겼다. 이게 1909년이네. 1909년.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남한 대토벌 작전. 남한 대토벌 작전. 디귿. 1909년. 한일 신여백으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기 시작한 건 정미의병이죠. 1907년쯤이죠. 정미의병 1907년. 리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을미, 을사, 정미, 남한 대토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제에 맞서 민족 문화를 소화하려는 국학운동은 국어 연구와 더불어 한국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어, 한국사 이게 국학 아닙니까? 국학. 자, 근대 역사학은 이런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항해서 민족사를 소화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국학 파트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문일평, 안재홍 등도 조선 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대. 조선학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선 학문이 안정돼야 되죠. 조선 학문 안정, 문일평, 안재홍, 정인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 문일평, 안재홍, 문일평, 안재홍 맞죠? 자, 1번 맞고요. 안학은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조선사 연구초에 단행본을 엮어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 조선사 연구초 단행본 엮어낸 적이 없어요. 전혀 그냥 관련 없는 사람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인보는 민족의 얼보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고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2대 대통령이 되시죠. 일제 불법적인 한국 침략과 한국 독립운동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상해에서 출간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뜬금없이 안학이라는 사람을 갖다 붙였어요. 자, 16번입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어떤 민족운동 단체의 강령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부호의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한다. 이거 돈 뺏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단체인지 좀 냄새 확 나오죠. 남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무기도 구입하고 이게 포인트죠.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대한광복회는 광복단과 그리고 조선 국권회복단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단체로서 대구를 근거지로 했던 단체고 박상진, 김좌진이 주축이 된 군대식 단체다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10년대 국내 비밀 결사가 되는데요. 이상용 등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에 터를 잡고 조직하였다. 이건 경학사랄지 뭐 신흥무관학교 뭐 요게 다 이제 이상용 선생님들의 작품이죠. 광복단과 조선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해서 만들었다. 대한광복회. 중국의 항일무장 세력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량 A쌍호로군 지독하군 대단의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 부대는 조선의용대죠. 한커우에서 1938년에 조직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결국 가장 적절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쉬운데요. 17번도 쉬워요. 다한법령이 제정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심상수학교가 나왔잖아요. 그럼 심상수학교가 발표되려면 1938년 3차 조선교육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38년하고 가장 가까운 거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제만 한인 단속 방법에 관한 협약이 맺어짐으로써 협약이 맺어졌대요. 독립군의 활동이 위협을 받게 됐다. 자, 만주에 있는 한인들을 단속한대요.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는다는 얘기죠. 미스야 협정입니다. 1925년 미스야 협정. 요거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 조선 청년 독립단은 뭐예요? 28 독립선언을 발표한 게 조선 청년 독립단이잖아요. 조선 학생 과학연구회는 1926년 60만 세 운동이고, 성진회 독서회는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 제가 이거 3개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자, 일제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어학회 1942년에 해산됩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결성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1937년에 임시정부가 난징으로 가가지고, 그때 여기 있는 그 뭐시기냐, 그 임시정부는 그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당시 의열단 출신의 김원봉 같은 경우는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수장이 된다 그러죠. 요게 이제 37년, 38년 요 시기거든요. 요게 가장 가깝지. 이건 25년, 19년, 42년인데 이건 37년 직후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요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요점을 딱 얘기를 해서 한 2번만 읽어보면 바로 답 나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 48년 7월 공포된 재헌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농지는 농민한테 분배해서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일단 재헌헌법에 이게 있어야죠. 왜냐하면 친일파 처단과 농지개혁은 민족의 염원이었으니까. 자, 이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민법이 소급 특별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 반민법이 1948년 9월에 만들어졌으면 그 이후의 죄는 물을 수 있지만 이전의 죄는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좀 약간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이미 재헌헌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헌 따위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정할 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상위법에서 친일파의 처벌을 물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한 거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각각 선출한다는데, 여러분들 재헌국회가 7월 17일 날 그러니까 재헌국회가 성립이 되고 같은 달 이승만을 뭘로 뽑았다고 그랬어? 간선제로 뽑았다고 그랬죠. 근데 직접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직선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건 이제 1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발췌 개헌.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재헌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고 임기 2년. 맞습니다. 요게 제일 뭐 좀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었고, 뭐 나머지는 너무 쉽죠. 19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18, 19번이 난이도가 높은 두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풀립니다. 뭐
뭐 출제자만 풀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집중해서 보자고. 이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맞죠?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량의 증진을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목표로 했다. 뭐 퍼펙트예요. 자, 이번에 좀 문장이 어렵긴 해요. 법령 및 조약에 의해서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일단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앞에 게 뭐냐면 기존의 법령 및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법령 및 조약에 의해서 몰수 또는 국유가 된 농지, 이것도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 삼는다. 이 내용이 되겠죠. 3번입니다. 정부는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지가증권, 이것도 맞고, 자,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는 매수하고, 이게 포인트죠.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매수를 보류하는 게 아니라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해야죠. 유상 매입을 해야지. 왜? 이거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갖게 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뭐 너무 쉽죠. 6.25 전쟁 중에 정전회담과 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시사를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종전선언 남겨두고 있고 해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정전회담의 주요 쟁점은 군사분계선은 어떻게 그을 거냐, 기존에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 현 전선으로 할 거냐, 이거 갖고 막 싸웠죠. 이게 이제 유엔군 주장이고, 요게 이제 뭐 저기 중국이나 북한 주장이고 그랬죠. 소련이 정전을 제안했고 유엔군과 공산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전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 중국군, 자, 요게 틀렸네. 저 휴전협상에 우리나라 참여 안 하잖아요. 뻔히 보이게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18번 정도, 뭐 18번 정도, 그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뭐 쉽게 풀 수 있었고요. 18번도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한마디로 공부한 학생이 만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는 거, 요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문제 계속 쉽게 나와요. 한 요 정도로 나올 거예요. 더 쉬워지진 않고 요 정도로 출제가 될 텐데 이젠 해볼 만하다. 공부하고 정직하게 땀 흘린 학생이 만점을 받는 그런 시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는 경찰의 꿈을 이루셨을 테고요. 다음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손을 잡고 멋지게 한국사 재밌게 쉽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